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쇼미더머니 권호선입니다. 오늘 또 손님이 한 분 또 오시긴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매주 열심히 녹음을 하라고 회사에서 그래서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황광섭 팀장님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황광섭 팀장입니다. 네, 이제 봄 바람도 이제 따뜻해지고 벚꽃이 만개했는데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전 청소시켜갖고 이제 싫어요. 아유, 이제 뭐 봄 청소한다고 드라이어 요즘 와이셔츠 1,000원 하는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점퍼류, 뭐 파카류 70% 엄청 싸놨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맡기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지금 뭐 목소리 잠깐 들으셨지만 저희 팟캐스트 초반기에 사회를 보셨던 정혜정 실장님이 오늘 잠시 지나가는 길에 날씨 좋다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고 들리셨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오랫동안 녹음하셔갖고 무척 자연스러운데 저는 굉장히 좀 낯설고 네.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계속 나오셔야 될 건데. 네,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고객님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 전문가분들이 또 설명해주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고객님들이 현실적으로 또 좀 가볍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시간 내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허튼이와 저 둘이 있으면요 무주공산이에요. 막 산 올라갔다 네. 강 건너갔다가 뭐 저기 뭐 강남 갔다가 강북 갔다 난리 납니다. 네, 그럼 오늘 한 세 가지 토픽으로 한번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 실장님도 이제 처음에 상담 들어오면은 먼저 받아주시는데 그때 이 내용 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너무 답답해요. 원금 보장이 되는데 은행의 적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높은 데가 있냐, 그런 투자처가 있냐, 이런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네. 실제로도 많이들 질문하시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그 사례를 뽑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네.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냥 예, 은행에 예. 방치하고 있다거나 네. 또는 뭐 지금 이제 적금을 붓고 뭐를 하고 계획하에 하시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소액의 여유자금들이 있는데 원금도 보장받고 싶고 그렇다고 네네. 은행 이자는 싫고 그런 그쵸. 고민들 때문에 CMA에 그냥 넣는다거나 아니면 또 제2금융권을 찾는다거나 그런 고민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이 지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 허튼형님은 많이 만나보지 않으세요? 고객님들? 요즘에 큰 화두죠. 네. 예적금 금리가 이제 진짜 바닥에 가깝게 떨어지니까 어느 누구나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 지점장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대안 투자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는 채권에 투자해서 은행에 적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투자 기간도 대부분 이제 예금 만기되신 분이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또 말씀하시고 뭐 은행 이자가 1.7에서 2%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높은 금리에 원금 보장,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원금 보장이 되면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거는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그런데 그거를 투자처를 찾는다는 거는 투자처를 찾는다는 자체가 원금에 좀 손실이 있더라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하는 건데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객님들도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원금을 보장을 대고 내가 편안한 자세에서 더 수익을 드린다는 거는 이제 끝난 시장이고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시장인데 그 향수에 좀 젖어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권해드리고 싶을 때는 그래 1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9천만 원은 적금이나 CMA에 넣어놓으시고 1,000만 원 가지고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해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좀 늘리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무턱대고 은행에 맡기거나 CMA에 맡겨놓는다고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손해니까. 허팀장님은 상담할 때는 보통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해드려요? 저는 조금 어떻게 좀 새로운 솔루션을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 투자 관련 부분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트렌드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들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금이 보장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공채물에 투자가 되는 그런 패턴의 투자 방식이 경험치상으로
쉽게 얘기해서 파산 및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디폴트가 안 나는 그런 채권들에 투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공채 그다음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무보증 신용등급 AA-라고 그러면 거기를 넘어간 투자처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국공채 3년물하고 그다음에 우량 회사채라고 얘기하는 신용등급이 무보증으로 뭐 AA- 이상인 게 딱 그 금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객분들이나 지금 은행에서 이제 투자처 못 찾는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투자처가 그쪽으로 갔을 때만 안전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 줬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플러스 1%만 돼도 그걸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도중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2000년 중반에 사실 2000년대에 꽤 많이 출연을 했는데 금융위기도 있었고 수익률 저하 때문에 그다음에 경험치 때문에 펀드라든가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 나왔던 게 이제 ELS, 뭐 DLS 이런 게 있는데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짜주신 그 구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ELS에서 원금 보장형으로 출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채물의 한 90% 아까 저기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뭐 CMA에 구화를 넣고 저기 1할 그러니까 9대1 정도로 1은 위험자산에 투자해봐라 동일한 구조예요. 그래서 ELS의 기본 원금 보장 구조는 안정 투자의 채권 여기에 원금 보장될 만큼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파생의 옵션의 파생 상품의 수익으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의 채권율이 너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원금 보장형 ELS를 찾으신다면 실질적으로 은행 금리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거 실제로 1.9에서 2.1%. 근데 그것도 자체도 그 고객님들이 찾는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것보다는 원금 보장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는 원금 보장 보장은 상품은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고객님들이 약간 인식의 전환이나 아니면 또는 교육이 필요한 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은행보다 금리 높은 게 아니라 원금이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그렇죠. 상품을 찾으면은 방법은 참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방법, 솔루션 이제 권해드릴 게 많은데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린 그 원금을 보장을 하면서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회사를 조금 찾아주세요. 찾아드리는 품값이 더 든다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전같이 금리가 좀 조금 더 주는데 그럼 상호저축 많이 가셨어요. 한 7년 전. 그렇죠. 그때는 상호저축 가면 1.5% 2%까지도 더 주니까 그러면 차이가 있죠. 그런 때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더 좋은 거 찾아봐야 뭐 0.23%.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했는데 뭐 1,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해갖고 예금을 찾는다. 0.2%.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게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네. 2,000원. 그 2,000원 좋은 거 하려고 은행 사이트 찾아가고 또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일을 못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일에 충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좀 그걸 찾는 행위 자체가 가치적으로 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진짜 원금을 보장하고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이런 걸 안 하면서 그 재무 관리를 안 하면서 그거를 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투자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본이 재무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예금도 뭐 0.2%가 아니라 실상 2%가 더 주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금 만기되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에 맞게끔 필요한 자금들을 사실 적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1%, 2% 더 안 받아도 단기기 때문에 이자별 의미 없잖아요. 그냥 목돈 인생에 만드는 큰 게 의미가 행복감을 있는 주진 거니까. 않죠, 그게. 또 그런 것과 뭐 예. 또 장기는 장기대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들을 찾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계획 네, 없이 맞아요. 상품만 찾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안 돼 있고 단순히 그냥 이 돈은 어떻게 할까? 뭐 그러면 찾을 게 없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그 본인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재무 목표에 따라서 지금 마케팅 팀 실장님하고 지점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금리가 훅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또 이런 때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대다수의 분들은 저희 지점장님 말씀대로 그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요. 예전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그 채권 투자형 중심의 폭은 더 비율이 작은 거죠. 예전에 만약에 5%일 때는 위쪽으로 한 2%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퍼센트 상으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 20% 정도? 네, 그게 금융회사마다 이제 차이가 있었죠. 네, 그러면 2%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지겠죠. 1%로 떨어지면 예전에 5% 때 7% 받는 거 2% 찾았다고 하면 2% 떨어지면 뭐 0. 잘해야 3, 4.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뭐 정말 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노력의 가치조차 저거할 정도로 비율은 낮아졌다. 그러면은 돈 큰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움직이나? 뭐 이거 그 동향도 조금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관심사니까 요 근래에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보다 조금만 높다고 하면 막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의 RP 같은 경우는 4초 만에 온라인이 그 품절이 됐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요즘에 작년에 이제 그 삼성의 그 SDS랑 제일모직 상장되면서 상장에 관심이 불어서 요거는 그냥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스펙이라는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스펙이 뭐냐면 특수 목적 인수합병 회사라고 예전에는 기업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SDS랑 제일모직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성공을 해서 주가가 그 공모가보다 막 2배씩 되니까 사람들이 막 경쟁률이 뭐 몇백 대씩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돈 조금 있으신 분들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번 주랑 요번 달 들어와서 증권사들에서 그 스펙을 중심으로 한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됐어요. 이 구조는 간단해요. 증권사에서 먼저 상장할 만한 회사를 상장시키고 인수합병될 회사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인수합병이 성공이 되면 그 공모가의 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상장 업체를 못 찾았다 그러면은 2.5%의 연이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에 발매된 게 300대 1, 200대 1의 경쟁률이 지금 붙었다고 해요. 그만큼 거기서도 이제 2.5%라는 그 이자율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보니 이제 그쪽을 담당하는 주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에서는 스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상품도 나오고 있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새로운 또 정보네요. 네네. 이제는 고객님들, 청취자분들 모두 저도 그렇고요. 이제는 금리나 수익률 1, 2% 이런 걸 찾아갈 때가 아니고 내가 이 자금을 모아서 무엇을 할지, 언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하에 차근차근 안정수익률, 투자수익률을 맞춰서 자금을 모으는 그런 재테크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같이 뭐 몇 프로 더 주고 그거 찾아가기에는 이제는 그런 시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마음고생 안 하시고 그냥 원금이라도 모아서 5년 뒤에 뭐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거 갖고 모자라니까 그러면 좀 투자를 해보면 그래 좀 보여보고 열심히 해보자.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지. 금리 찾아다니는 시장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지점장님 초반에 말씀하신 이제 일본의 득도 세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화강석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자 쪽에 좀 더 민감할 수가 있는데 저희 쪽에 문의가 들어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20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박봉의 그 월급장이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필요는 하지만 좀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 자세라든가 정말 이 세대를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기에 그 적응해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꼭 투자 쪽 재테크가 아니라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지금 그 득도 세대란 얘기하고 어느 정도 좀 일치가 되는. 그거는 이따 좀 또 말씀드릴 거고 그 또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를 통해서 상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은 변액저축이죠. 변액저축을 월 100만 원짜리를 하고 있으신가 봐요. 20년 납으로 돼 있고 지금 한 10년 정도 납입하셨는데 추가로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이제 장기 상품 중간에 돈 여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50만 원 정도를 추가 납입을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복리형 적금을 드는 게 나을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시다고 네, 얘기 네. 들었어요. 허팀장님 이럴 땐 좀 어떻게 조언해드리겠어요? 우선 지금 이 상품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이 상품이 지금 변액 유니버셜인지 쉽게 해서 실적형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연동금리에 준하는 그 공시율 상품이다. 그러면 추가 납입하는 추가 사업비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추가 납입하는 부분이 새로운 계약을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유리합니다만 상품의 또 은행 금리가 지금 2% 미친데 사업비가 그거보다 높은 상품이라면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이 낮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들어서 상품의 내용을 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추측건데 그 복리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할지를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복리 상품은 금리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 기존에 하고 있던 거는 변액 상품이 아닐까. 변액 상품일 것 같네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팀장님 말씀은 이제 변액이라고 하면은 수수료 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체크를 한번 고민해야 된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걸 운영하시면서 펀드라든가 이거를 잘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경험치가 있으시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이 좋은 펀드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은행에 있는 복리형 상품이라고 뭐 월복리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복리라는 파워풀한 힘을 가지시려면 장기로 가셔야 돼요. 네. 단기에서는 복리의 힘은 크게 발휘되지 않으세요. 맞다. 복리로 계산해 줄 뿐이지.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7년 정도는 거의 그렇죠.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아까 그렇죠. 일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그 수익률의 크기가 네. 나의 행복에 나의 인생에 큰 보탬이 될 건가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은 뭐 저녁은 맛있는 거 사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뭐 그 전에 사전적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객님은 변액임은 지금 10년 내시고 10년이 만기가 남았다는 거는 변액 상품 보나마나 연금이실 것 같아요. 20년 납을 해놓으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적금을 하신다는 건데 선택을 하셔야죠. 변액 쪽으로 가시게 된다면은 장기로 내가 비과세를 좀 누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연금으로 수령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파워풀한 상품이니까요.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자금을 운용을 하겠다. 그럼 복리형 적금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 50만 원 여유 자금이 5년, 10년 늘 거 아니고 뭐 1, 2년 할 거라면 복리형 상품도 괜찮고 그리고 또 추가된 질문이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만기로 하시는데 그 변액보험은 대부분 생명보험회사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20년 납을 해놓고 나중에 연금 수령을 이제 정해진지 아시는데 생명보험회사의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납입 기간을 20년을 해놓으시잖아요. 그럼 20년을 더 내고 싶어요. 이분은 지금 더 내고 싶은 거잖아요. 납입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가입하실 때 회사마다 틀리시는데 10년 납 이하만 안 해놓으시면 10년 납 이상이면 30년을 내셔도 되고 50년을 내셔도 돼요. 납입 기간이 끝나도 끝나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끝나기 또 회사마다 틀려요. 어느 회사는 6개월, 어느 회사는 1년 전에만 나 20년 안 내고 25년 낼 거예요. 그럼 25년으로 연장이 돼요. 납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5년 뒤에 가서 나 또 연장할래요. 그럼 계속 연장이 돼요. 그래갖고 끝까지 적립금을 많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매달 낸다면은 증액을 한다. 추가 납입을 한다는데 증액보다는 추가 납입이 좀 유리하시죠. 그리고 강제적인 저축 시스템을 만드시려면은 증액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법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투자형 상품으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복리형 적금이라고 해도 물가는 해지가 안 되실 거예요. 복리형 상품이라고 해도 어차피 금리 2%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투자형 상품으로 가는 게 낫고 단기로 가시려면 적금 어느 정도 가시고 뭐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CMA라든가 좀 활용하시는 게 낫고 변액보험 쪽으로 가시려면은 오래 하실 거면 증액 뭐 단기간 1, 2년 하실 거면은 추가 납입하시면서 사업비를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건 회사마다 틀리니까 근데 그 금액보다 큰 금액이 들어가서 굴러가는 게 이자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높지 않은 수수료를 하면 납입을 좀 연장해서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이 고객님께는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꼭 들어보시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변액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초장기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관리하시는 거 저희 회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상담받고 여쭤보시면 저희들이야 뭐 벌써 10여 년 동안 계속 보고 10년 전에 나온 상품도 아직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은 아마 유용한 방법들 조금 더 빨리 적립금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우리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신 정 실장님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신규 상품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 상품에 이제 추가 납입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고객들이 문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수익률 관리라든가 펀드 관리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그 저희는 이제 고객님 스스로가 적립금 자산이 늘어나면은 저희들은 이제 많은 고객들을 더 늘어난다고 봐요. 단지 그 앞에 있는 고객 하나 보는 게 아니고 그 고객님이 돈을 벌고 좋으셔야 내가 만난 권호선 지점장이라고 했는데 저분 덕에 내가 한 1, 2년 동안 돈을 많이 모았다. 너도 좀 재테크 상담 받아서 좀 올려봐라. 이런 식이 영업이 돼야지 그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입돼 있는 상품들을 누군가가 이제 관리를 잘 해주기를 네네네. 바라는데 이미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 어디가 계신지 예, 찾을 그런 수가 경우가 좀 없고. 많죠. 이게 장기 상품이니까 뭐 그분들이 절대 나쁜 건 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예. 많은 의뢰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맞죠. 그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월 버는 거를 어떻게 느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같이 이렇게 100만 원짜리 한 10년 하셨으면 원금만 1억 2천이고 수익만 잘 내셨으면 꽤 돈이 그렇죠. 되셨을 예. 거예요. 그럼 이제 50만 원을 얼마에 어디에 넣느냐 이게 중요하진 않으세요. 재무관리 관점에서 보면 지금 1억 2천 원금 들어가 있는 변액보험이 어디에 투자돼 있고 수익률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이 고민보다는 갖고 계신 걸 관리하는 네네, 게 그렇죠. 아마 더 큰 기대 수익률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이런 장기 상품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관리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고객님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조금 많이 되긴 하는데 바로 또 3부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오늘 뭐 좀 번외 얘기인데 이제 지금 어떻게 흘러갔나 그거예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명견 관리인가요? 그런 프로를 봤어요. 이게 아마 KBS였을 거예요. 10시, 11시인가? 거기 나오는데 주된 내용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뭐 특히 일본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토리 세대. 아까는 그냥 사담으로 말씀드려요. 그냥 네. 사토리 세대라고 청취자님 이제 아시는 분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일본 말로 이게 득도 세대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애들. 근데 걔들이 무슨 스님도 아니고 무슨 득도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돼도 너무 늦게 되고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요. 여자친구 안 만나려고 그러고 자동차를 안 살려고 그런대요. 집의 소유도 없대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맨션 같은데 7, 8명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35만 원 내고 침대 한 칸이 자기 공간이에요. 득도가 아니라 무소유 세대 같은데요. 포기죠. 모든 거. 우리도 뭐 오포 세대인가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토리 세대가 어느 정도 문제냐면 TV 광고를 보여드려요. 한번 청취자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자동차 광고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자동차가 막 빙판위를 쫙 가면서 막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이쁜 모델분이 막 타고 가시고 막 성공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광고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게임을 하고 놀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너 차 안 사니? 차 안 사도 아니다. 면허 좀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마트에 가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점원이 면허 좀 따세요. 부모가 면허 따라 그러고 이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니까 사회자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차를 팔라고 딱 나오니까 이 사토리 세대들이 면허 자체를 안 딴대요. 이 사람들은 차를 살 수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캠페인 광고 같이 하는 거죠. 면허를 따야 사니까 면허를 따라고 광고를 할 정도래요. 그만큼 득도를 하신 세대라는데 이게 초고령화 사회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이제 조만간에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5명 중에 1명이 노인,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초고령화 사회고요. 저희도 2030년이라고 그랬나? 한 15년 정도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래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좀 힘들고 그렇다고 복지를 계속 노인분들한테 해줄 수 없고 젊은 친구한테 해줄 수 없고 서로 이제 세대 간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노인 복지를 하느라고 세금을 더 걷고 기업들은 젊은 애들이 차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뭐 데이트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인터넷에서 계속 사이버 친구들만 만나니까 경기가 안 도니까 기업들은 점점 축소를 하는 거죠. 생산을요. 그럼 생산을 축소하면은 잉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 분들 해고되고요. 그러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새토리 세대들은 더 돈이 없어갖고 지금도 돈이 없는데 또 잘렸네. 그러면 더 아끼고 더 아예 안 쓰고 이제 득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런 강연이나 다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쪽 일을 한 게 이제 10년 초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변화가 금융시장 자체도 변했고 산업 구조 자체도 기존에 생각했던 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쳐오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걸 보고 쇼킹했는데 좀 이런 거에서 좀 생각 이거에 좀, 대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도 이제 한 이틀 전에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뭐 IMF라든가 뭐 미국 연준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IMF 총재가 전 세계적인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는 저저 고고 시나리오로 간다. 이 저가 뭐냐면 저성장.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성장이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채무. 그 다음에 고실업률. 최악이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가지고 아베노믹스가 1900년대에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뭐 요즘은 하도 글로벌 저기가 돼서 시대가 돼서 TV에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유럽은 어떻고 이거 되게 시끄럽네요 오늘 이상하게. 네. 다음 방송이 가수 하시는 분이라 나오네요. 그래서 뭐 유럽에 지금 문제가 된 그리스라든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의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터진 거죠. 네. 그리스가 쉽게 해서 지금 채무 불이행을 하는 이유가 인구 구조상 복지 정책에 내걸 수 있는 그 자금이 없어서 쉽게 해서 유로 중앙은행에서 외국한테 채권을 팔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걸 빚을 지는 빚을 지고. 네. 그러면 지금 이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집중이 안 돼요. 왜 노래를 부르시나? 배경음악이라 생각하시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 부양책의 정책 동원 부양책을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를 내린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여러 네. 가지 정책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가? 아니거든요. 더 위험한 건 저성장이 저인플레. 쉽게 얘기해서 성장이 안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오른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엔 세월호 사태 때문에 1.5%인데 지금 상승률을 보니까 한 2.5 정도 돼요. 근데 보통 한 나라가 성장을 해서 아까 고용도 창출되고 이러려면 인플레이션은 3에서 4%가 도달이 돼야 돼요. 미국이 그 목표를 2009년서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해서 그 정도에 지금 진입한다는 평가 하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까지 마무리를 칠게요. 그럼 미국은 거기도 선진국인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쪽 서유럽 국가, 복지국가인 몇몇 나라들 이쪽에 뭐 세수 확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복지가 잘 된 독일도 문제가 냈다고
저희가 한 1, 2회 때 그 말씀을 연금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된 것인가? 미국은 이민 정책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인구 구조를. 그래서 경기 부행책과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구조 조정에 성공을 했고 독일도 시도를 했대요. 터키를 비롯해서. 그런데 사회 갈등도 있고 해서 유럽에서는 성공한 나라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스웨덴 정도. 스웨덴 정도는 거의 오히려 미국보다도 문화적인 이민 나라의 이민 민족에 대한 그 배타감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기 외국인 노동자만 와도 약간 사회 문제 쪽을 차별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인데 초고령화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경제 정착상 2000년대 버블이 깨지면서 한 잃어버린 20년이라 20년 동안 성장을 못했죠. 이런 부분이에요. 예, 맞아요. 고령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자녀분들 많이 나셔야겠더라고요. 어제 방송에도 그 보니까 그 지자체라고 그러죠. 일본도 지자체가 있나 봐요. 지자체가 파산을 한대요.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뭐 지금 한 30년인가 50년 만에 초등학교가 80%가 줄어버렸대요. 학생들이. 그 말인즉슨 이제 지자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고 극단적인 예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맨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6, 7층 이렇게 있는데 두세 대 살아요. 인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자체는 이제 파산돼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부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하는 게 일본도 건설을 또 부양을 했었나 봐요. 무슨 섬에다 다리를 연결을 하는데 그 섬에 몇 가구 안 산대요. 근데 다리를 뭐 1,000억을 들여서 다리를 딱 놨대요. 근데 반대편에 다리가 또 있었대요. 그 섬 반대편에 육지로 연결되는. 뭐 그렇게라도 이제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은 안 된 거죠. 이게 인구가 역구조가 돼 있고 너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 시대 이제 초입인 거죠. 초입. 저는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 안 오르니까 이제 공공요금,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안 올리면 아마 지난주 발표했나요? 3.1%로 조정한다고 경기 성장률을요. 그거 못 맞힐 거예요. 그거 분명히 또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개개인이 지금 아까 초두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뭐 1, 2% 문제는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개인이 버는 것보다 자산이 벌어들이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는 국내로 국한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외 해외까지도 봐야 된다고. 지금 재정 전문가들은 뭐 이런 말씀을 많이들 원래 하고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퍼센트만큼은 투자 자산으로 갖고 가는 게 맞다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더 해야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과 지금까지의 저희의 저축 패턴이 지금 거의 작년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기준금리, 은행 예적금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헤어나지 못해서 금리가 떨어졌다고 질문을 하는 것도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 나는 걸 찾아달라.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투자로 가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설득의 필요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투자 상품이라든가 좋은 투자처를 찾았는데 지금은 뭐 좋은 투자처, 좋은 투자 상품 그런 건 없잖아요. 다 일단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의 방법론을 찾아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뭘 하고 싶을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설계가 선행이 돼야 돼요.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 5, 6년 동안 성장이 거의 그 힘들었죠. 그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요번 정권의 테마도 경제 살리기고 개혁과 혁신이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정 정책까지 동원을 해서 기준금리를 인하시켰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두 발 놓고선 우리는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에 시장 상황 좋았을 때 젊은이들이 은행 증권사에 줄 서서 펀드를 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잠깐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뒷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다 오른 다음에 하셨던 분들이 손실 한번 입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펀드라든가 주식 이런 거는 하면은 손실만 본다는 쉽게 얘기해서 트라우마에 빠져서 하면은 망한다고 예.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2009년도에 경제 위기까지 딱 오고 나니까 세계 경제 위기까지 오니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예적금으로 가야 돼. 했던 게 지금까지 사실인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사회 전반적인 복지 정책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큰 자금의 흐름이 저성장에서 수익을 못 내다 보니 이제는 일반인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연기금 뭐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 이거의 수익률을 열어보게 된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라 예적금 금리네? 이거 떨어져서 어떡하지? 이 고민에 빠진 거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요런 부분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 95% 이상이 예적금의 그 금융자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자금이 있는 연기금 및 그 공제 관련 금액이 보험회사에 한 80조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쪽, 연금 신탁 쪽에 한 18조, 20조 정도 있고, 증권사에 한 7, 8조밖에 없었대요. 규모가, 쉽게 얘기해서 예적금 여기 투자에 90% 이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증권사라든가 투자 관련, 이쪽, 기관들에서는 일반 이제 고객들의 관심에 발맞춰서 뭐 연금 저축을 연금 펀드로 바꿀 수 있는 제도, 이게 아마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경제 관료들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체감을 하니까 제도를 바꿔서 뭐 연금 저축을 연금 펀드로 바꾸는 방법도 되게 간소화 절차가 저번 달에 진행이 됐고 아마 요번 달에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 펀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체험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이라고 할까? 그래서 주식 계좌나 이 투자 계좌를 썼다가 휴먼화 됐던 것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나 이런 데는 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안 투자가 아니라 눈을 좀 돌려가지고 해외 투자가 괜찮은 부분들 거기서 좀 더 안정화되는 구조를 짜가지고 금융상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정말 실질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 시간에 뭐 요번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마무리하기 한 5분 전에 몇 가지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초고령화 사회 우리 재테크 이런 것들은 정 시장님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고령화 뭐 노인 복지 많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느낌은 어떠세요? 그냥 저희는 맨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요. 저는 뭐 일단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로서 어떤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네. 아니, 그냥 일반적인 현실적으로 이제 살면서 느끼자면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는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네, 근데 그 고령화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뭐 억지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네, 맞아요. 문제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고령화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 사는 게 사실 꿈인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노인분들 앞으로 또 더 오래 사셔야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잖아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 뭔가 좀 보완이 돼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연령대부터 우리 다음 연령대는 스스로 물론 뭐 나라에서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게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돈이 많아서 뭐 그렇죠.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돈이 없어서요. 많아서 하는 거는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한 거고 네. 돈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잘 계획하면은 네, 맞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무설계, 재무관리에 관심이 많고 의뢰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돈이 있어서 자산관리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장기간 설계를 잘 할 수 네네.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문의하시는 맞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초고령화 사회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강력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20대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산품도 아니고 또 2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20대를 또 만들어내려면.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20년을 살아와야 가기 때문에 분명히 닥쳐올 재앙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 보면 좀 불행인 경우가 많으니까 개개인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도 좀 많이 됐는데 허튼 형이 마지막으로 5분 정도 또 뭐 말씀드릴 게 있다는데 그걸 한번 듣고 네.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 여기다가 댓글을 남깁니다. 뭐냐면 그리스 지금 금융위기 사태가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맥을 같이 해요. 그쪽에서도 복지 정책에 치중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적어서 그걸 부영할 수 있는 세수 확보를 못했던 게 근본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흘러가는 양상 자체가.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세수 확보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준비하라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이쪽에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그게 지금 정책 입안자들한테도 혹은 집행하는 분들한테도 지금 딜레마래요. 쉽게 얘기해서 연금 준비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해서 개인연금을 준비해라. 나라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계가 보인다. 이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또 깎아야 되니 참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한테 확 온 거는 돈 많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지금 저는 힘들어가지고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요즘 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점장님의 말씀이 저는 한 3-4달 정도 이제 권 지점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 중에 가장 크게 바뀐 게 이거예요. 저는 좀 약간 뭐 투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간과했던 부분이 그거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없을수록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전주부터 말씀을 드리기로 했던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재무관리센터에도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온대요. 한 2천만 원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1-2년 단기 운용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예적금이라든가 상호저축이라든가 지금 요번 방송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별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 이율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1금융권하고 2금융권조차의 갭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걸 찾는 노고에 비해선 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트렌드 자체는 투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트렌드를 또 쫓는다고 나의 그 경험치라든가 이거를 무시하고 했다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로 그 쉽게 해서 소가리를 한다고요. 이거 손실 났네 막 마음 걱정하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예전에 은행 금리가 한 5%에서 3%대 떨어질 때 은행에서 원금 보좌형 ELS가 등장을 했어요. 그 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금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채권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옵션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게 3%였을 때 딱 1% 정도? 근데 지금 지점장님하고 오다가 얘기를 했는데 원금 보장형 ELS 뭐 0.5%?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1.9, 2%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 찾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ELS 중에 작년에 문제됐던 부분들 요거 체크하고서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상품은 뭐냐면 우선 보통은 기준가, 투입 당시의 기준가를 기준으로 3년, 2년짜리 ELS가 나오는데 6개월마다 그 조기 상한 그 평가를 해요. 그 기준점이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시가 되는데 기존 것들은 6개월에 90%, 기준가의 90%, 90%, 뭐 7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방 베리어가 60이면은 뭐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거고 그 맨 마지막에
하방 배리어를 40까지 낮춰버리면 리스크가 그만큼 줄잖아요. 그거는 뭐 7%. 요거에 변동된 상품들이 나와서 한 75%까지 혹은 85, 75. 그 얘기는 뭐냐면 6개월 동안 내가 이 ELS 가입한 기초자산이든지 지수가 그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제시한 이유를 준다. 요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조금 지내야 되는데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내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딱 가입을 할 때 그날 들어가는 그 기준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평가가 됐는데 한 달 동안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하락하는 게 2% 이상 되면 그 하락점에서 진입하게 하는 구조도 있고, 중요한 거는 기준가를 바꾸는 상품들이 많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2, 3년 운영한다 하면 ELS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검증이 된 거고, 그러니까 펀드라든가 주식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리스크 감수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나온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중에 하나고, 좀 돈이 좀 여유스럽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스펙 이런 것도 괜찮고, 경험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ETF 같은 여기에 또 더 직접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도 있으니 7에서 10% 정도의 상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은 뭐 인터넷에 웬만한 홈페이지에 그런 기초적인 설명 다 있을 겁니다. 기존에 ELS, DLS를 하셨던 분들도 내가 작년 또 혹은 재작년에 조기 상환 못하고 만기 시에 손실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다시 예적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자금을 운영한다면 리스크는 좀 더 줄이고 지금 예적금의 이율보다는 2배 정도 이상 되죠. 수익률을 추구하는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다. 그래서 파생 상품들을 좀 찾아봐라. 그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은행의 금리보다 2배, 3배 높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가 당연히 커져야 정상인데 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2-3배의 수익이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별로 없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 전에요. 7%, 10%가 은행 금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은행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7에서 10%면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주최하는 뭐 세미나라든가 찾아오시든가 아니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 드릴게요. 네, 참 이제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까 세 번째 테마로 말씀드린 게 명견만리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투자 시대인가 투자에 관련 얘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투자가 아니고 결론은 청년들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가치의 투자, 예. 돈이 아니고. 뭐 현실은 그렇지만 미래를 잘 만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청년들이 미래다. 그 친구들이 더 할 거니까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고 정책 지원을 하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님들도 이제는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아까 같이 7%, 8%, 10년 전 이야기에 향수해졌지 말고 다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청년에 투자하듯이 여러분들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좋은 플랜을 짜셔서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발언 네네. 실장님부터 하시고. 저는 지금 방금 들은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게 투자에 대한 견해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그러면은 그냥 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재산, 맞죠. 자산 관련된 거. 근데 진짜로 이제는 그야말로 가능성에 투자를 네. 해야 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국가적으로도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경제 개혁을 많이 주창을 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자기에 대한 투자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이런 시대일수록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화두는 저성장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혁신과 개혁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더 쉽게 해서 반대급부적인 기저효과라고 하죠 보통. 요것도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특히 기존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이 반대급부의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본인이 되고 자기에 대한 투자 부분에 이런 시대일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맞아. 이제 싶습니다.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전쟁이 있으면은 큰 기업과 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기회는 이렇게 이다. 예, 큰 위험이죠. 디플레이션까지 얘기하니까 이렇지만 어디에선가는 큰 인물과 큰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시길 바라며 잘 되시면 점심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토픽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